제발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날 밤 나는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다는 내 말에 남편은 눈물까지 보였거든요. 하지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시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나, 최예리는 남편 강우진과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신혼 때부터 모아온 돈으로 장만한 25평짜리 아파트였죠. 우진 씨와 나는 둘 다 맞벌이였습니다. 나는 IT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했고 우진 씨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우리만의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우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퇴근길에 시댁에 들렀다 왔다더군요. 평소와 달리 말이 없던 그가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린아,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신가 봐. 나는 수저를 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오늘 보니까 많이 외로워 보이시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잖아. 시아버지는 작년 초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혼자 강남구 대치동의 낡은 빌라에서 살고 계셨어요. 우리는 한 달에 2~3번 정도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면 어떨까 해서. 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듯 남편을 쳐다봤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혼자 계시니까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럼 요양보호사라도 모시면 되잖아요. 돈이 만만치 않아.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우진 씨에게 확실하게 말했었거든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어렵다고요. 우진 씨도 그 점을 이해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우진 씨,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힘들다고. 그때는 두 분 다 건강하셨잖아.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내 어머니인데. 그럼 우진 씨 혼자 모시고 사세요. 저는 싫어요.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우진 씨의 얼굴이 굳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식탁에서 말없이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우진 씨는 나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나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출근할 때도 인사만 간단히 나눴죠. 퇴근 후에는 각자 방에 들어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진 씨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린아,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 일 말이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이제 60대 중반이야.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혼자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형님네 집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우진 씨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강우성 씨라고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경기도 분당의 큰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형님한테 물어봤어.
형수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럼 저는 되나요? 저도 싫은데요. 예린아, 제발 부탁이야. 나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 우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까지 글썽였죠.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우진 씨, 나는 효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저렇게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하지만 저는 알아. 내 입장도 이해해. 근데 나도 이해해줘. 제발.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걸 봤거든요. 엄마와 외할머니가 얼마나 자주 부딪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정말? 네.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우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삶이 계속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침마다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모습이요. 자유로운 주말도 없어질 거고요. 친구들과 약속도 마음대로 잡지 못할 겁니다. 며칠 뒤 나는 친한 선배 언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회사 선배인 김민지 씨였죠. 민지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린아, 내 솔직한 조언 들을 수 있어? 네, 언니. 절대 하지 마. 정말 힘들어. 그렇게까지 힘들어요? 응. 나는 3년 모시고 살다가 결국 따로 나왔어. 남편이랑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 민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매일 사소한 거로 부딪혀. 요리 방법, 청소 방법, 심지어 빨래 개는 것까지. 시어머니는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하시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만 들고 남편분이 그러셨어요? 어쩔 수 없잖아. 자기 엄마니까.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그나마 착하신 분이었어. 그래도 그렇게 힘들었다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예린아, 내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신데? 평소에는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조용한 편이시죠? 그럼 성격은 괜찮으신 거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자주 뵙지 않아서. 그날 저녁 나는 우진 씨에게 결론을 말했습니다. 우진 씨, 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예린아, 미안해요. 근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쯤 준비가 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우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우진 씨와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정도만 주고받았죠. 식사도 따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우진 씨가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어디 가세요? 어머니 댁에 다녀올게. 네. 우진 씨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 씨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 어디가 아프세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 혼자 계시니까 우울증이 온 것 같더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아, 나 진짜 이러다가 어머니 큰일 나실 것 같아. 오늘 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집안도 엉망이고. 그럼 나 혼자라도 어머니 모시고 올 거야. 네, 너는 싫다고 했으니까 나 혼자 결정할게. 어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우진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웠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우리 집인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자는 거죠. 무슨 다른 방법? 요양원? 그건 더 안 돼. 어머니가 절대 안 가시려고 하실 거야. 그럼 주 2, 3일만 우리 집에 오시든지. 그것도 소용없어. 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신 거야.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님도 못 모시겠다고 하시고. 우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점점 화가 났죠. 그래도 이건 제 삶이에요. 저도 제 의견이 있다고요. 그럼 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후회할 거야? 그건 협박이잖아요. 협박이 아니야. 사실이야.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가장 큰 싸움이었죠. 결국 우진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우진 씨랑 싸웠어. 왜? 무슨 일인데? 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죠. 예린아, 엄마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엄마 생각은 어때? 글쎄다. 내 입장도 이해가 가고 우진이 입장도 이해가 가는구나. 엄마는 외할머니랑 살면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힘들긴 했지. 근데 그게 다 나쁜 기억만은 아니더라. 나중에 생각해보면 외할머니랑 함께 한 시간도 소중했어. 엄마, 예린아, 한 번만 생각해봐. 우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겠니? 남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그리고 시어머니도 사람이야. 며느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며칠 뒤 나는 시댁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진 씨가 걱정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우진 씨와 함께 대치동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진 씨가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 우진아. 왔구나. 시어머니는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우진 씨 말이 맞았어요. 거실에는 며칠치 빨래가 쌓여 있었고 설거지도 되지 않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응, 했지. 김밥 사다 먹었어. 또 김밥이세요? 어제도 김밥 드셨잖아요. 귀찮아서 혼자 해먹기도 그렇고. 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우진 씨가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진 씨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실 청소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우진 씨가 방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안 갔어. 귀찮아서. 약은 드시고 계세요? 가끔 까먹어. 나는 우진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진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분명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우진 씨의 형 강우성 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죠. 형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일로 이야기 좀 하자. 우성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차를 준비해 나왔죠. 재수 씨,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네, 형님. 우리 집은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형수가 절대 반대하거든요. 형수 부모님도 우리 집에 계시기도 하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진이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진이가 모셔야 할 것 같아. 나는 우성 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형수는 안 되는데 왜 나는 되나요? 형님, 저도 어려워요. 재수 씨, 우리 어머니 성격 아시잖아요. 착하시잖아요. 불편하게 하는 일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생활비는 매달 드릴게요. 한 80만 원 정도? 우성 씨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욱 불쾌해졌죠. 형님,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 삶이 문제예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제 계획이 있어요. 우성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수 씨,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기적이라고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야죠. 그럼 형님 댁에서 모시세요. 형님도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사정이 있다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진 씨가 급히 말렸죠. 형님, 그만하세요. 우진아, 너도 참. 왜 재수 씨를 설득 못해? 형님. 결국 우성 씨는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우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형님은 왜 저렇게 무책임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진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마음이 복잡해졌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진 씨와 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대화도 거의 없었고 주말에도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영화를 봤고 우진 씨는 시어머니 댁에 가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우진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세요? 나 당분간 어머니 댁에 가 있을게. 네. 어머니 혼자 두기가 너무 불안해. 내가 가서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럼 저는요? 너는 여기 있어. 편하게. 우진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막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주말에 한 번씩 올게. 우진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늦게까지 TV를 봐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인기척이 없는 집이 너무 쓸쓸했어요. 저녁을 혼자 먹는 게 이렇게 허전한 줄 몰랐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잠이 오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우진 씨가 주말에 잠깐 들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몇 가지 짐을 챙기러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좀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내가 있으니까 식사도 챙겨 드시고. 그렇구나. 너는 잘 지내고 있어?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우진 씨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예린아,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저도 미안해요. 우진 씨는 짐을 챙겨 다시 나갔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니 집이 더 쓸쓸해졌어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우울해졌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지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예린아, 너 요즘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언니, 저 남편이랑 따로 살고 있어요. 뭐? 왜? 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지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예린아, 내 생각에는, 응? 내가 한번 시어머니를 제대로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진짜로.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너는 시어머니를 피하고만 있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그래도, 예린아, 남편이랑 이렇게 따로 사는 게 답이야? 이러다가 진짜 이혼할 수도 있어.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 언니 말이 맞았거든요. 한번 시어머니랑 진지하게 대화해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봐.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알겠어요. 그날 저녁 나는 우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진 씨, 나 주말에 시댁 갈게요. 정말? 네. 어머니랑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서요. 예린아, 고마워. 우진 씨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죠. 토요일 오후 나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막상 가려니 떨렸어요. 빌라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 예린이에요. 아, 예린이구나.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어요. 머리도 정돈되어 있었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 우진이는?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그래. 앉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가셨죠. 잠시 후 녹차를 들고 오셨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어떠세요? 우진이가 와 있어서 좀 낫지. 혼자 있을 때보다는. 네. 근데 너희는 왜 따로 사니? 신혼인데.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내 때문이지? 시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나는 당황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우진이한테 다 들었어. 내가 나를 모시기 싫어한다는 거. 죄송합니다. 미안할 것 없어. 당연한 거야.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싶어 하겠어? 나도 며느리였어. 그 마음 알아.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예린아, 나는 내가 억지로 나를 모셨으면 좋겠지 않아.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우진이를 돌려보내줘. 그 애는 내 옆에 있어야 해.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도 외로우실 텐데. 괜찮아. 나는 이제 익숙해졌어. 혼자 사는 것도. 하지만 나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 너희는 아직 신혼이잖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었죠.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젊은 부부는 둘이서 살아야 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린아, 울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우진이를 힘들게 해서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이해심 많은 분이셨어요. 나는 그날 조금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진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예린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불렀어. 지금 가볼게요. 나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내가 다녀간 뒤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우진 씨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예린아 왔구나. 어머니는 어떠세요? 지금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대.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협심증 증상이 있으십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언제든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텐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진 씨는 병실에서 밤을 지켰고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예린아. 미안하구나. 너까지 오게 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와야죠. 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 씨는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진아, 너 집에 가서 쉬어. 예린이가 왔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있을게요. 둘 다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우진이는 회사 가야 하잖아. 결국 우진 씨는 집에 가서 씻고 회사로 갔습니다. 나는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죠. 점심때가 되자 병원 식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시어머니는 힘겹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는 옆에서 물을 따라드리며 도왔어요. 예린아, 너 회사는? 오늘 반찬했어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는 다시 누우셨습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린아,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진이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그래서 너희 사이도 안 좋아지고.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사실 며느리 구박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나도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많이 시달렸어. 정말 힘들었지. 그러셨어요? 응. 우진이 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정말 지옥 같았어. 시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들었죠. 우진이 할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 매일 잔소리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으시고 밥을 해도 짜다 싱겁다 하시고 청소를 해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시고. 그러셨군요. 그때 나는 정말 매일 울었어. 친정에 가고 싶어도 못 갔어. 시어머니가 허락 안 해주셨거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있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 우진이 할머니도 그분의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대. 그래서 그렇게 된 거래.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내가 며느리를 얻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네. 예린아, 나는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분도 한때는 나처럼 힘든 며느리였구나 싶었죠. 이틀 뒤 시어머니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어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언제 시술 받으시는 게 좋을까요? 우진 씨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대로 두면 언제 심근경색이 올지 모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3일 뒤였죠. 그동안 우진 씨와 나는 번갈아 가며 병원을 지켰습니다. 시술 전날 밤 나는 혼자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진 씨는 집에 가서 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셨습니다. 어머니, 잠이 안 오세요? 응. 내일 시술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네.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불안해.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예린아, 혹시 모르니까 하는 얘긴데. 네. 만약에 내가 시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진이 잘 부탁해. 어머니, 무슨 말씀을. 우진이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약한 애야. 내가 잘 챙겨줘. 네, 어머니. 그리고 형님한테는 내가 죽어도 유산 같은 거 요구하지 마. 우리 집에 돈 없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한테 패 끼치고 살았어. 시어머니한테도 패 끼치고 남편한테도 패 끼치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시술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실 거예요. 예린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라도 와줘서.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우진 씨와 나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시술 잘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진 씨와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우리는 그곳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뒤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어머니. 우진아?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시술 잘 끝났니? 네,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예린아,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니. 그날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분도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린 씨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우진 씨의 마음도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예린 씨는 이제 시어머니의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입원해 계셨습니다. 우진 씨와 나는 매일 병원에 들렀고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좋아지셨어요. 퇴원 날짜가 잡혔을 때 우진 씨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린아, 어머니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지? 글쎄요. 혼자 집에 계시게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셨잖아.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변했거든요. 이분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진 씨,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응? 일단 한 달만 우리 집에서 모셔봐요. 그리고 서로 어떤지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만약에 정말 안 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알았어. 고마워, 예린아. 우진 씨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퇴원하는 날, 우리는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셨어요. 작은 집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뭘? 좋지. 고마워, 예린아. 안방은 어머니께서 쓰세요. 저희는 작은 방 쓸게요. 아니야, 그럴 수 없지. 너희가 안방 써. 아니에요. 어머니가 쓰세요. 아직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결국 시어머니는 안방을 쓰시게 됐습니다. 우진 씨와 나는 작은 방으로 옮겼죠.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참을 만했습니다. 첫날 저녁,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셨어요. 예린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미안하구나. 내가 요리를 해야 하는데 건강이 먼저예요. 나중에 완전히 회복되시면 그때 도와주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우진 씨와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 뭔데? 팀장님이 회의 중에 넥타이를 거꾸로 메고 오셨대. 우리는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조용하셨고 우리 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청소를 하신 거였어요. 어머니, 청소하셨어요? 응.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몸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조금씩 했어.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었죠.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보니 감동이었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그래, 입맛에 맞니? 네, 정말 맛있어요. 우진 씨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닦고 내가 헹구고 우진 씨가 정리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한 팀이 된 것 같았죠.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진 씨의 형 강우성 씨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우진아, 어머니 어디 계셔? 방에 계세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좀 뵙고 가려고. 우성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와 우진 씨는 거실에서 기다렸죠. 한참 뒤 우성 씨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우진아,
나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우성 씨는 우진 씨를 베란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죠. 우진아, 어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계실 거야? 글쎄요. 건강 회복되실 때까지는. 그게 언제인데? 한 달? 두 달? 형님, 왜 그러세요?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내가 계속 모시고 살아. 네. 어머니 대치동 집 말이야. 내가 팔려고 해. 나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사업 자금이 필요해. 그 집 팔면 한 2억 정도 나올 것 같아. 형님, 그건 어머니 집이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여기 계시잖아. 그 집 비워두면 뭐해? 그래도 함부로 팔면 안 되죠. 어머니한테 여쭤봐야죠.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우성 씨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우진 씨는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 씨, 괜찮아요? 예린아, 형님이 어머니 집을 팔겠대. 들었어요. 어떡하지?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나도 걱정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30년 넘게 사셨거든요. 추억이 가득한 집인데 갑자기 팔린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들어와. 방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예린아, 우성이가 집을 팔겠대. 네. 그 집은 우진이 아버지랑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추억이 너무 많은 곳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 나한테 2억 달라고 하더라. 2억이요? 그 집 팔면 그 정도 나온대. 그래서 팔고 싶대. 나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안 판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집 명의가 우성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네. 옛날에 세금 문제 때문에 우성이 이름으로 바꿨거든.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지.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어요. 나는 이제 갈 곳도 없네. 그 집마저 없어지면. 어머니, 여기 있으시면 되잖아요. 너희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폐가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알아. 너희가 얼마나 불편한지. 어머니, 나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안아봤어요. 시어머니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다음 날 우진 씨는 형 우성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나는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어요. 저녁 무렵 우진 씨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형님이 고집을 꺾지 않으셔. 무조건 집을 팔겠대. 정말요? 나한테 생활비 100만 원씩 주겠대. 그러니까 어머니를 계속 모시래.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일단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기가.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우진아, 됐어. 팔아. 어머니, 어차피 나는 이제 그 집에 못 가. 너희가 있는 곳이 내 집이야.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평생 모아서 산 집을 아들한테 빼앗기고 의지할 곳도 없어지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시어머니를 지켜드려야겠다고요. 며칠 뒤 나는 우진 씨와 함께 형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형수님이 나왔습니다. 어머, 예린 씨? 무슨 일이세요? 형님 댁에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로 안내됐습니다. 우성 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형님, 저희 왔어요. 우진이 예린 씨. 앉아.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곧장 본론을 꺼냈어요. 형님, 어머니 집 파는 거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왜? 내가 어머니한테 생활비 준다고 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은 어머니한테 소중한 곳이에요. 소중해도 어쩔 수 없지. 나도 급한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인데요? 우성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투자한 사업이 망했어. 빚이 좀 많이 생겼어. 얼마나요? 한 3억 정도. 나는 놀랐습니다. 3억이라니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살아야지. 하지만 그건 어머니 집이잖아요. 명의만 형님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명의가 내 이름이면 내 집이지. 법적으로도 그래. 나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형님, 그래도 양심이 있으시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나도 힘들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찼어. 다른 방법이 없어. 우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가 돈을 모아서 드릴게요. 조금씩이라도. 너희가 3억을 언제 모아? 10년 걸려도 힘들 거야. 그래도 됐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다음 주에 계약할 거야. 우성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진 씨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다녀왔니? 네, 어머니. 형님한테 잘 이야기했어? 죄송해요. 형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셔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성이가 워낙 고집이 세거든. 어머니, 괜찮아. 이미 포기했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남편 몰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어요. 아빠, 나야. 예린아. 무슨 일이야? 아빠,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죠. 예린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내 마음은 이해하는데 3억은 너무 큰 돈이야. 아빠도 도와줄 수 없어? 우리 집도 여유가 없어. 내 동생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나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됐어요.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알았어, 아빠. 미안해. 예린아, 미안하구나. 도와주고 싶은데. 전화를 끊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다. 법적으로는 우성 씨 권리니까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잠깐만.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명 있어. 한번 물어볼게. 민지 언니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통화하더니 돌아왔어요. 예린아, 방법이 하나 있대. 정말요?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라는 게 있대. 만약에 실제 소유자가 시어머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명의를 다시 돌릴 수 있대.
그런 게 있어요? 응. 근데 증거가 필요해. 시어머니가 그 집을 샀다는 증거. 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증거요? 집 살 때 돈을 누가 냈는지 그 기록이 있어야 해. 은행 거래 내역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알겠어요. 찾아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대치동 집 사실 때 계약서 같은 거 남아 있어요? 응? 왜?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요. 그게 우진이 아버지가 다 정리해 놨을 텐데 창고에 있을 거야. 창고요? 응. 우성이네 집 지하 창고에 우리 집 짐을 좀 맡겨놨거든. 나는 우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우리 형님 댁 창고에 가봐요. 왜? 어머니 집 계약서를 찾아야 해요. 우진 씨는 의아해했지만 나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형님 댁 창고로 갔어요. 형님은 출근하고 없었고 형수님이 열쇠를 주셨습니다. 뭘 찾으려고요? 어머니 물건 좀 찾아보려고요. 그래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창고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죠. 우리는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우진 씨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린아, 여기 서류 상자가 있어. 열어봐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은행 통장, 계약서, 영수증들이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때 내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우진 씨, 이거 봐요. 뭔데? 집 매매 계약서예요. 그리고 이거 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에요.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가 직접 돈을 내고 집을 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명의만 우성 씨로 해놓은 거였어요. 이거면 소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서류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죠. 어머니, 이거 맞죠? 어머니가 집 사신 거 맞죠? 응, 맞아. 내가 돈 모아서 샀어. 그럼 이 서류로 소송할 수 있어요. 소송? 나는 민지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한번 해봐요, 어머니. 근데 우성이랑 싸우는 거잖아. 어쩔 수 없어요. 형님이 너무하시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해보자.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우리는 민지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이름은 한서연 변호사였어요. 서류를 보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네. 명의신탁이 명확하거든요. 실제 소유자는 어머님이시고 명의만 아드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요. 우리는 바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증거를 모았죠. 일주일 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성 씨에게서 화난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 어머니 집은 어머니 거예요.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 너희가 나를 고소했어? 소송한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죠. 야, 이 새끼야. 형한테 이럴 거야? 우성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느껴졌죠.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좋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진 씨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린아, 이거 잘한 건가? 잘한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형님이랑 완전히 등지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며칠 뒤 우성 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수님과 함께였어요. 어머니, 나와보세요. 우성 씨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죠. 우성아.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를 고소하다니. 우성아, 그건 원래 내 집이야. 명의가 제 이름인데 무슨 소리예요? 명의만 내 이름으로 해놨을 뿐이야. 내가 돈 내고 산 집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30년도 넘은 일인데? 나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형님, 여기 증거 있어요. 뭐? 계약서하고 어머니 통장 내역이요. 전부 어머니가 돈 내신 게 증명돼요. 우성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님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이게... 형님, 어머니 집 건드리지 마세요. 법적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예요. 우진아, 넌 정말 형을 배신하는 거야? 형님이 먼저 어머니를 배신하셨잖아요. 우성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형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그렇죠. 아들을 법원에 세우시다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성이가 너무 심하게 나왔잖아.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빚이 얼마인데. 그건 너희 문제야. 내 집을 팔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우성 씨는 화가 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으셨습니다. 나는 급히 다가가 부축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자식한테 이럴 줄 몰랐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안아드렸어요. 한 달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법정에 섰죠. 반대편에는 우성 씨와 형수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명백한 명의신탁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았을 뿐 실제 소유자는 원고입니다.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우리는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통장 내역, 증인 진술서 등이었어요.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이 서류들은 30년 전 것입니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원고가 실제로 돈을 냈다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미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취득시효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원고가 거주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긴장한 채로 지켜봤어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해 오십시오.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법원을 나왔죠. 우성 씨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한서연 변호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 쪽이 유리합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우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2주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원고의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원고가 대치동 집을 살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원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어요. 명의는 누구로 했습니까? 아들 이름으로 했습니다.
세금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원고가 그 집에 살았습니까? 네,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지만 증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라. 감사합니다, 판사님.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겼어요, 어머니. 고마워, 예린아. 내가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우성 씨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린아, 너한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평생 남한테 의지하고 살았어.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아들들한테. 근데 너는 나를 지켜줬어. 당연한 일했어요.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내가 복이 많아. 시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거리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은 정식으로 시어머니 명의로 돌아왔어요. 우성 씨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회복하셨고 집안일도 함께 하셨어요. 나와 시어머니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린아, 나 다시 대치동으로 돌아갈까 해. 네. 왜요? 너희한테 너무 오래 폐를 끼친 것 같아서. 폐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너희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배려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알아. 근데 지금은 달라요. 어머니가 계셔서 오히려 좋아요. 정말? 네. 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예린아,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가족이 뭔지요.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진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 중이에요? 어머니가 대치동으로 돌아가시겠대요. 네. 왜요? 우리한테 패 끼친다고. 우진 씨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진아.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면 힘들까봐.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정말? 네. 집에 오면 어머니가 계시니까 따뜻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너희 정말 나를 원하는 거야? 당연하죠.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세 명이서 오랜만에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어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성 씨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우성아.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성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응?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집을 팔려고 했던 것도, 동생네한테 화낸 것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우성아, 내가 왜?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우성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재판 지고 나서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우성아,
형수도 저한테 많이 혼냈어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우성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내 아들이 무릎 꿇는 거 보기 싫어. 어머니, 우성아, 나도 너를 이해해. 내가 힘들었다는 거. 죄송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잊자. 우성 씨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진아, 예린 씨. 우성 씨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너희한테도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된 형이었어. 형님, 괜찮아요. 아니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잘할게. 우리는 모두 화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4명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화로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았고 우성 씨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예린아, 너 덕분에 내가 행복해. 어머니, 저도요. 처음에는 너도 나를 싫어했잖아. 죄송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나도 너 같은 나이 때는 시어머니가 싫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세상이 참 신기한 것 같아. 왜요? 나는 평생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면서 살았거든.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괴롭히지 말아야지 생각했어. 네. 근데 막상 며느리를 얻으니까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더라고. 미안해요. 아니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원래 어려운 관계니까. 그런가요? 응. 근데 우리는 이겨냈잖아.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서.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잘 지내요. 그럼,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우리는 함께 시장을 돌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우진 씨가 회사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린아, 어머니, 나 승진했어. 정말? 응, 차장으로 승진했어.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우진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축하 파티 해야겠다.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우진 씨를 안았어요. 우진 씨, 축하해요. 고마워, 예린아. 다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머니를 받아줘서.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 저도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아, 예린아,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대치동 집 말이야. 나 죽으면 우진이 너한테 줄게.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미리 정해놓고 싶어. 우성이한테는 안 줄 거야. 형님한테 미안하잖아요. 아니야. 우성이는 이미 자기 집도 있고 너희가 더 필요해. 어머니. 그리고 예린아. 네. 너한테도 고마워. 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줘서.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우리는 셋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와 우진 씨는 아이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셨고 아이를 무척 사랑하셨죠. 어느 날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까지 같이 살아요?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오래오래 살아야겠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에는 싫었던 동거가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나서 나는 많은 걸 배웠거든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시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우진 씨와의 관계도 나빠졌을 테고 지금 같은 행복도 없었겠죠.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싫었던 게 좋아지고 피하고 싶었던 게 소중해지고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다짐합니다.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우리 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배려하는 시어머니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예린 씨의 변화가 느껴지셨나요? 처음에 예린 씨는 시어머니를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했죠. 사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하지만 예린 씨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한때는 며느리였고 시어머니에게 힘들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도 평범한 사람이고 외롭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런 작은 이해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편한 선택,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예린 씨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후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